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화학이 수처리 필터 사업에서 11년 만에 철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와 특수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사태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가입자가 속속 이탈하고 있고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올 1분기 경영 실적 발표에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두 지휘하에 자산 리밸런싱에 성공하며 보통주 자본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비은행 강화 행보 관련 긍정적 전망이 나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 사업이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장기화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도 결국 인력 감축에 들어가며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LG화학이 수처리 필터 사업에서 11년 만에 철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와 특수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LG화학은 확보한 자금으로 2차 전지 소재 부문과 고기능성 플라스틱과 같은 스페셜티 케미컬 분야에 재투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중국발 석유화학 제품 공급 과잉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고 미중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LG화학이 전략적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LG화학은 수처리 필터 사업에서 11년 만에 철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사모펀드 운용사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처리 필터 사업부인 멤브레인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멤브레인 사업부는 해수를 담소화하는 필터인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LG화학 내 첨단 소재 부문에 속해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청주 공장과 멤브레인 생산 기술, 글로벌 수처리 네트워크 등 사업부 전반입니다. 멤브레인 사업부에서 나오는 연매출은 약 2천억 원, 상각전 영업이익은 642억 원 수준으로 매각가가 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LG화학은 이번 사업 재편을 통해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에 나설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터리 소재와 특수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겁니다. LG화학은 멤브레인 사업부 매각 자금으로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와 분리막 등 2차 전지 소재 부문과 고기능성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등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에 재투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LG화학 멤브레인 사업부는 석유화학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신사업으로 꼽혀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LG화학은 올해까지 청주 공장에 1,246억 원을 들여 생산시설 확충에도 나선 상황.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재무 부담이 커지고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적자가 커지면서 매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G화학 측은 멤브레인 사업부 매각과 관련돼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계에선 이 같은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부 정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장기화로 원재료인 유가가 오르내리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하락세인 상황이 지속돼서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사태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가입자가 속속 이탈하고 있고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SKT의 일회성 비용이 2천억 원에 달할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어제 SK텔레콤의 무상 유심 교체 가입자는 23만 명. 전체 가입자 2,500만 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다음 달까지 확보되는 물량도 약 500만 개 수준에 불과한데 턱없이 부족한 물량은 더 큰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유심 교체가 늦어지자 고객 불안이 커지면서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유심 교체 첫날 약 3만 4천 명의 이용자가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나머지는 LGU+로 통신사를 옮긴 겁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와중에 일부 판매점들이 가입자 유출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뿌리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흡한 사후 조치에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과 공동대응 홈페이지 개설에 이어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소비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최대 10GB. 이를 문서 파일로 환산할 경우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에 달하는 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SK텔레콤의 일회성 비용 부담을 최대 2천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소송과 번호 이동 위약금 등이 현실화되고 과징금과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불러 해킹 사태와 관련된 집중 질의를 쏟아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는 이번 1분기 경영 실적 발표에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주 자본 비율은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두지휘 하에 진행된 자산 리밸런싱 효과라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비은행 강화 행보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증권부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단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3% 감소한 6,156억 원입니다. 우리금융의 1분기 이자이익은 2조 2,5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비이자 이익은 3,5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면서 기초 체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명예퇴직 비용과 증권사 출범 같은 일회성 요인 등에 따라서 판매 관리비가 1조 3,0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6% 늘면서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부정적만은 아니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자본 비율 부분에서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이뤘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이 보통주 자본 비율 CT 변동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전분기 대비 0.29%포인트 상승하며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적극적으로 진행한 자산 리밸런싱 등을 통해서 위험가중 자산의 RWA가 0.07%포인트 개선이 됐고 당기순이익은 0.26%포인트 상승, OCI도 0.03%포인트 증가하면서 CET1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금융은 올 연말 CET1 12.5% 목표 달성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금융의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이 효과를 좀 본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고 위험가중 자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 대출의 신규 영업을 축소했고요. 또 영업정 KPI도 함께 수정을 했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서울과 경기 지역 소유 7개 부동산 우선 매각에 들어가면서 매각 차익을 통한 자본금 증액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융의 이 같은 행보는 보험사 인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밸류업 이행을 위해서이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비은행 강화 포트폴리오인 동양 ABL 생명보험사 인수 조건부 승인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금융은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아서 CET1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래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단기 순이익에 대한 먹구름 전망이 좀 우세한데요. 우리금융의 비은행 강화 행보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금융은 이미 건전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제 보험사 인수를 통해서 최종 재무 역량이 단기 순이익의 10% 수준 증액과 약 1%포인트 수준 자기자본이익률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인수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문제가 영가 매수 차익으로 인한 자본 비율 하락 가능성인데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성욱 우리금융 부사장은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면 은행 의존도는 현재 90%대에서 80%로 낮아진다며 위험 가정치는 250%로 적용하고 염가 매수 차익으로 상쇄되면 자본 비율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금융 실적과 건전성 관리 전략, 비은행 강화 행보에 대해 이연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 사업이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장기화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도 결국 인력 감축에 들어가며 구조 조정에 나섰는데요. 호텔 신라는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신라 면세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면세 업황 부진에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호텔 신라는 구조조정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 업계에 따르면 신라 면세점은 지난 28일 각 부서 그룹장들에게 희망퇴직 신청 대상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상은 만 40세 이상이거나 근속 5년 이상 직원으로 즉시 퇴직하면 연간급여의 1.5배를 바로 지급하고 18개월 휴직 후 퇴직하면 해당 기간 매달 기본급을 주는 조건입니다. 신라 면세점은 지난해 69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같은 기간 호텔 신라는 약 4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면세 사업 부진으로 영업 적자 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재무구조 악화에 신용등급 전망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지난 16일 호텔 신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면세 부문 실적 회복이 늦어질 경우 현재 AA- 등급이 A+로 강등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호텔 신라는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노인 주거 및 여가복지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목적을 대거 추가하면서 다양하고 과감한 시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틀을 마련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면세 사업의 성장세가 꺾이는 가운데 호텔 신라가 새롭게 꼽은 성장 동력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K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연일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던 하나오션 주가가 돌연 급락했습니다. 산업은행이 하나오션에 투입한 정책자금 일부를 회수하면서 오버행 부담이 커진 영향인데요. 꾸준히 우상향하던 주가가 하루 만에 12% 넘게 빠지면서 주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K조선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전일까지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하나오션이 하루 새 12% 넘게 추락하자 주주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나오션은 전일보다 7.7% 떨어진 82,400원으로 시작해 12.1% 빠진 78,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산은이 어제 오후 9시 보유한 하나오션 지분 일부를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단가는 주당 81,65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약 8.57% 할인율이 적용됐으며 규모는 약 1조 원입니다. 산은은 이번 블록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보유 지분을 3에서 5%씩 쪼개서 전량 팔겠다는 목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26,800원이었던 하나오션 주가가 전일 종가 89,300원으로 3배 넘게 오르면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회수 적기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고점에 진입한 투자자들은 돌발 악재가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호재를 내놓더니 결국 국책은행이 개인들을 희생양 삼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날 한화오션 거래대금은 1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며 삼성전자를 제치고 모든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소프트웨어 계열사 현대오토에버가 올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역대 1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줄었습니다.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된 모습인데요. 특히 내부 거래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성장성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올해 1분기 매출 8,3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9% 상승한 건데 역대 1분기 기준 최고 실적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67억 원으로 13.1% 감소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순이익도 199억 원으로 23.7% 줄어들며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실은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시스템 통합 사업은 완성차 차세대 ERP 구축 등의 영향으로 매출 2,9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 26.7% 늘어난 수치입니다. IT 사업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이 늘어나면서 3,4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새 성장 동력으로 꼽히던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은 1,922억 원으로 성장세는 유지했지만 이전과 비교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객사 계약 시점 지연, 외부 인재 영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등이 꼽힙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새 성장 동력으로 HD맵 사업을 밀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이 최근 HD맵 없이 자율주행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 그룹 내 역할 축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 거래 의존도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현대오토에버의 현대차그룹 계열사 대상 매출은 지난해 3조 4,06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성장 동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네오팩토리를 선보이고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합작법인 테라링크 테크놀로지를 세우는 등 대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은행계 카드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하나카드는 엇갈린 신호를 보였습니다. 연체율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반면 순이익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건전성 관리와 수익성 강화 전략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카드는 올해 1분기 1개월 이상 연체율이 2.15%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카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1%포인트 상승하면서 자산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성 지표는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하나카드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5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해외 특화 상품인 트래블로그와 프리미엄 브랜드 JD의 성장, 그리고 판매 관리비 절감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건전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왔습니다. 비용 효율화와 신시장 공략을 병행하는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높아진 연체율과 손실 충당금 증가가 중장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KB국민카드는 1분기 순이익이 846억 원으로 39.3% 감소했고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우리카드는 순이익이 713억 원으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연체율이 1.87%로 높아져 부실 리스크가 잠재돼 있습니다. 반면 삼성카드는 연체율 1.03%로 업계 최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계 전반으로는 경기 둔화와 소비 여력 감소가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중심의 부실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지만 실질적인 부실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국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지 2달여 만인데요.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적한 처리 방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최근 우리 정부의 실태 점검을 받은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가 2달여 만에 국내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딥시크는 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심의 의결한 지 닷새 만입니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와 사전 고지 없이 국내 이용자가 채팅창에 입력한 지시문, 즉 프롬프트 정보를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에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 아동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을 시정 개선 권고했습니다. 딥시크는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중국 내 3개 업체, 미국 내 1개 업체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 기능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딥시크의 이번 조치에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선 이미 볼케이노로 넘어간 이용자 정보가 즉각 파기됐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위 역시 즉각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구체적인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충분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신규 서비스 재개와 관련해 국내 법률 대리인 등 딥시크 측으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재개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 측에서 시정 권고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추가 점검한 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환경 서비스 기업 데리시 부르그와 손잡고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신규 합작법인은 현지에서 사용 후 수거된 배터리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을 안전하게 파분쇄해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 블랙매스를 만드는 전처리 전문 공장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국외 운송이 까다롭고 비용도 높아 원활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배터리 수요가 많은 지역 내 전처리 공장 설립이 중요하다며 프랑스에서의 이번 협력이 유럽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확대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작법인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리에르 슈르 우아즈에 2026년 착공한 뒤 2027년 본격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내 전선업계를 이끄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6년 전 기아가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LS전선이 5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 코리아가 오는 5월 또 한 번 연회비 인상을 단행합니다. 코스트코는 연간 회원권 3종에 대해 최대 15% 가격 인상 예정인데 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 비해 2배가량 높게 책정된 수준이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미국 앨리스 아일랜드 명예협회에서 수여하는 앨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을 수상합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창조적 여정에 기여하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서로 간 이해를 증진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내일 20명 안팎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